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선택을 한번 보죠. 네, 러시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서방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반서방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죠. 커킨이 이걸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친서방 체제를 선택을 하면 하나는 프랑스 모델이다. 커킨도 프랑스를 저랑 똑같이 보더군요. 프랑스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부르봉 왕조 때의 절대 왕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료제도, 프랑스 관료제도의 뿌리는 부르봉 왕조 때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과 아주 혼란스러운 시민혁명, 이것을 거치면서 지금도 좀 친서방 비틀비틀하는 그런 자유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크롱이 가서 아니 낯짝이 있지 시진핑한테 그 중국이 저기 타이완에서 무슨 일을 벌이든 말든 우리 프랑스는 관계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정말 머리털을 쥐어 뽑고 싶더라고.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게. 그리고 타이완의 칩이 그렇게 망가지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계산하잖아요. 세계 경제 보는 사람들이. 유럽도 직격탄 맞아요. 유럽도 직격탄 맞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단 벌어지면 한국도 같이 사단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럽이 아주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포도주 만들고 뭐 탱자탱자 산다고. 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비틀비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친서방의 평화스러운 독재 정권. 이게 이제 스페인의 프랑코 모델이죠. 프랑코가 권력을 잡을 때는 바깥에 도와주는 데가 나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보라고 하는 좌파들이 전부 인민전선 편을 들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프랑코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까 프랑코는 그때 나치 도움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성격이 강한 급진 인민전선 정부를 깨뜨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히틀러 뒤통수 때려버렸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내내 중립 지키고 지브랄터 해협을 영국과 같이 굳건히 지켜줬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코 모델이죠. 그렇게 가면 다행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면. 그런데 이제 반서방 체제를 선택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 폭망의 길이죠. 하나는 중국 식민지가 되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자원이 굉장히 많은 무지하게 거대한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것. 또 하나의 북한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산산조각 무정부 상태로 혼란되는 것. 그래서 이 셋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백모가 마음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 5개의 코스가 다 그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역사적 통찰력이 강하고 그 역사적 통찰의 바탕을 둬서 아주 기막힌 번뜩이는 그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스티븐 커큰이 정리한 겁니다. 한번 세 꼭지에 나눠서 이 러시아 폭망의 길 쪽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식민지죠. 이제 이야기를 정리를 할 때 그 앞에 친서방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 다시 말하자면 비틀비틀 자유공화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친서방 독재 체제. 이 두 길은 앞에 1, 2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폭망의 길은 세 번째 경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The third one, which is relatively new, is Chinese puppet regime. This sounds absurd. How could we get a Chinese puppet regime in Russia, right? Stalin was the big brother, Mao was the little brother, etc. But the Chinese interest in Russia, as we've seen now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is very much a partner to be anti-Western, to protect China against the existence of the West. Doesn't matter what the West does, whether it promotes democracy or doesn't promote democracy, it exists. It exists as a successful alternative that has resonanc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China. And so allowing Russia to fall into that orbit is something that seems unlikely the Chinese would permit. And so if their guy gets in trouble, it's possible that they might want another guy
who's not in trouble and loyal to them. So, for example, Nikolai Patrushev, who is probably the most China person inside the Russian regime. I think this would be a catastrophic outcome for Russia, as well as for many other reasons. And you can judge how far away we potentially are from that outcome. 네. 여기 이 사람 말 중에 중국에겐 서방의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서방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호소력을 가진 하나의 사회정치 체제라는 게 증오스러운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넷플릭스에서 한드가 1등으로 올라갔죠. 셀레브리티. 셀렙.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말고 다른 체제가 가능해. 그 다른 체제가 훨씬 자유롭고 잘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증오스럽다면 중국이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심지어 일본을 증오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한국을 증오하는 마음이 클까요?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갈아먹고 싶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들의 증오를 사는 거예요. 중국과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맞다면 중국에게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 증오스럽겠냐, 한국이 증오스럽겠냐. 프랑스나 독일, 영국은 원래 다른 애들이야. 그냥 클래스가 인종도 다르고, 걔들은 옛날부터 그 르네상스에 뭐 종교개혁하고 뭐 지중해에서 놀았고 그런 애들인데, 한국은 걔들 생각에는 자기들 속국이었어. 그런데 세계를 휩쓰는 그런 경제력과 그러한 아주 서방 가치가 아주 듬뿍하게 담긴 정치 프로세스를 익히고, 그 다음에 잘 살고 깨끗하고 범죄가 덜하고, 그리고 문화 파워가 돼갖고 세계를 휩쓸고 있어. 이건 따블 증오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증오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가 뭐 그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시진핑 황제 존경하옵니다. 중국은 우리의 태산이고 우리는 그 앞에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의 증오는 단 0.001g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증오에서 대들었다가는 아작이 나는 그런 진영을 굳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증오는 상수다 이거야. 중국 공산당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증오하는 그 모든 증오를 몽땅 합친 것에 억만 배를 더 증오한다 앞으로. 지금도 이미 그렇고. 그건 상수로 하자. 그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폭망의 길은 뭐냐? 또 하나의 북한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코틴조차 제가 아쉬운 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국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북한 스스로 도발하는 것처럼 해요. 코틴이가 순진해서 그러죠. 제가 안 재봤지만 신의주에서 베이징이 한 500km밖에 안 될 겁니다. 평양의 순안 공장인가 뭐 거기서 이거 쏘아 올리잖아. 그게 한 600km, 500km. 우리를 치면 거리가 어디랑 같은 거냐면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예요. 그럼 베이징에서 500km 떨어진 데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어. 베이징에서 불과 한 800km 떨어진 데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실험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그냥도 자기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코킨도 그 점에 관해서 미스를 했어요. 다른 건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북한과 같은 세계 도발, 그러니까 고립된 국가의 도발이 일정 수준 이하로만 제어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선 나쁠 게 없죠. 비록 입속에 혀같이 움직이는 괴뢰 국가는 아니지만 일단 중국을 보호해주는 완충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코킨이 말하는데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 가려면요. 중국은 북한에게 탄도미사일과 핵을 채워주면 안 돼요. 완충지대라는 건 안정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도발은 괜찮아요. 그냥 잠수함으로 해서 함정을 폭침시킨다든지 이런 도발은 괜찮은데
이게 그 전 세계의 군사지정학적 밸런스를 흔드는 도발을 시키면 이건 이미 완충지대가 아니에요. 이건 패싸움 붙을 때 사시미칼 하나씩 채워갖고 맨 앞에 달려가게 만드는 돌격대라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코킨이 그 점에 관해서는 백모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말은 또 들을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Let's go to number 4. Number 4 is the biggest North Korea you've ever seen. You've got an isolated place that is not part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s therefore incentivized only for mischief. And it's mischief across the board. And the Chinese are okay with this up to a point because it's not quite the puppet regime, but it's not that far from the puppet regime. The problem is, like the Kim dynasty in North Korea, they get away with things, even though they're completely dependent on China, because China can't give up the North Korean regime, because then it gets a pro-US South Korea Right. all the way up to the Chinese border, and we win the Korean War. And so they tolerate the misbehavior of their client in North Korea. And we have something similar to this dynamic in the Russian case now. We have increasing isolation from the world economy, nowhere near as close as North Korea's, but much closer to North Korea's than we were a year and a half ago. Right. And we have a person in Moscow who gives the Chinese grief. He ruins their relations with Europe. In other words, the Europeans don't like the Chinese support of the Russian war in Ukraine. And Xi Jinping announces that he, through his great diplomacy, has gotten Russia to promise not to use nuclear weapons. And the Chinese run this up the flagpole. And 4 days later, the Russians announce that they're putt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Belarus. Right. So there's your incipient North Korean situation, potentially. This is the path we're currently on now. It's not a good path, because if you have capabilities and you're incentivized to just do mischief, if you're spoliation as far as the eye can see, then this. 네. 예.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커팅과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자,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지금 중국의 승승장구는요, 19세기 말부터 1933, 4년까지 일본의 승승장구 한 반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일본의 승승장구는요, 정말 세계를 까무러치게 한 정말 열강의 교과서야. 탁치고 물질, 탁치고 과학, 탁치고 부국강병, 뭐 가치, 인권 다 집어쳐 이거예요. 그것의 성공 레시피를 증명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제의 그 성공 스토리가 공산혁명에 영감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산혁명도 아주 극단적 물질주의니까. 또 일제의 성공 스토리가 나치나 파시즘한테 영감을 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세요. 아니, 뭔 놈의 나라가 메이지 유신에서 불과 한 20년, 20년 좀 지나가지고 아시아의 호랑이라 그러는 청나라를 개패듯이 패버린 거 아니에요. 1894년에. 개패듯이 팼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영국이 이제 잔머리를 돌렸지. 그래서 영국 원래 계산은 뭐냐면 러시아랑 일제를 싸움을 붙이면 둘 다 아주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둘 다 망할 거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지원했다고요. 러시아 함대 몇 개야? 함대 3개가 다 박살났잖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여순 함대, 지구 반대편에서 돌아온 그 발틱 함대, 셋 다 박살났죠. 그리고 코사크 기병이 왔거든요.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고 하는, 만주에서 걔들 다 학살당했지. 코사크 기병의 평균 신장이 아마 175쯤 될 텐데, 평균 신장 155짜리 155 덜똥말똥한 일본 육군한테 다 작살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대승을 거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제가 그 메이지 유신에서 국가를 이렇게 국가 체제를 가다듬기 시작한 지 한 30여 년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일제가 한반도랑 만주까지 집어먹고 그러면 이제 타이완, 한반도, 만주 먹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을 낮추고 1939년까지 기다렸다고 보세요. 일제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쳐벌렸죠. 그걸 안 벌리고 몸을 낮추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 나치가 소련이랑 싸운 게 아니라 그때는 쟤들이랑 싸웠지. 영국, 프랑스랑.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데 다 점령해버렸죠. 일제가 나치랑 손을 안 잡고 독자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네덜란드 지워지고 다 지워졌을 때 그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거예요. 동남아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가만두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짓도 안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세 나라하고 말레이 반도하고 인도네시아까지 먹고 필리핀은 안 건드려. 미국과 싸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중국을 먹으면 하이난만 먹어요. 하이난. 그러면 타이완, 하이난, 베트남,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루트가 생기잖아요. 이 연안 루트만 조금씩 먹는다고요. 먹으면. 그래 놓고는 계속 저거 흔드는 거지. 올리브 가지 흔들면서 이제 만약에 독일을 쳐야 된다 그러면 독일 치는데 좀 도움 주고 그 다음에 미소 간에 대립 냉전 들어간다 그러면 또 소련 좀 하고 그러면 일제 지금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정도 했고 너희들은 그거 했으니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시킨다 그래? 오케이, 독립할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1960년까지 독립할게. 그러니까 좀 기다려. 한 15년. 그리고 나서 그때 일본이 다 동남아에다 다 뿌리 박아놓고, 인도차이나에. 그거 어떡할 뻔했냐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제가 그런데 안 먹어야 될 빵을 먹은 거야. 37년에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39년 제2차 세계대전 나기 직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랑 손잡고 삼각동맹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는 그쪽에서 2차 세계대전 벌일 때 일제는 그 다음에 중일전쟁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들어가고 동남아에서 들이받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치고 못 먹을 빵을 계속 먹은 거예요. 큰 구렁이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통째로 삼키고 나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일제한테 동남아와 중국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중국한테 러시아가 가지는 의미랑 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코키가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중국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그냥 장악해 보려고 저걸 집어먹으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저것 때문에 중국이 골로 갈 겁니다. 저것 때문에 천지사방의 모든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가서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놓치고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대로 놓치고 유럽은 유럽과 틀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 삼키기에는 너무 큰 빵이야. 목구멍이 안 넘어가.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 고깃덩어리예요, 저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폭망 경로 중에 전체로는 다섯 번째. 예. 이제 산산조각 혼란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초콜릿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This comes to the fifth one, which is their fear. And that's the anarchy, the collapse, right? The Tsarist Empire collapsed, came back as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collapsed. It didn't come back as anything, really. And so could Russia potentially collapse? It can't be excluded. It's not structured the same way as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was a chocolate bar. If you know your chocolate bars, they have these creases in them already. And one crease was Ukraine.
and another crease was Estonia, and another crease was Georgia. And so you could just break off the chocolate bar at the creases and you got 15 pieces of chocolate. It was pre-structured to dissolve. Russia's not like that. It doesn't have the structure of the Soviet Union, but it's got a volatile North Caucasus where Chechnya and other places have tried to get out of Russia. And so it wouldn't be the same dynamic as the Soviet Union, but it's a potentially troublesome outcome.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냐가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